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는 일찍이 아빠와 사별하시고 슈퍼우먼처럼 사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편하게 푹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 늘 바쁘게 무언가를 하시는 모습만 뇌리에 박혀 있어요. 덕분에 저랑 남동생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 저도 엄마가 되고 이렇게 아픈 엄마를 보고 있자니 이게 다 저희 엄마의 젊음과 건강을 갈아만든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네요. 엄마 덕분에 저도 남동생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오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잘 살았는데 엄마가 암에 걸리고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해 저는 이혼 수순까지 밟게 되었는데 엄마 때문에 이혼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일이 스위치가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17년의 결혼 생활을 과감하게 끝내버렸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네요. 이혼하는 데만 1년이 걸렸거든요. 아니요, 1년이 넘죠. 지금 생각하면 참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그간 켜켜이 쌓여있던 답답함을 날려버리고 요즘처럼 평등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세상에 밝히고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저랑 전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대표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제가 20대 후반까지는 좋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고자 연애는커녕 일만 했거든요. 심지어 옷도 잘 사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수수하고 참하다며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어른들이 덜어 있었는데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사장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제가 장녀로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높게 평가해 주셨고 딸 같다며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직접 맞선 자리를 주선하셨어요. 내가 미영 씨 생각해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야. 나랑 호영호재하는 집 아들인데 사람이 참 긍정적이고 유쾌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가 많은 집이니 돈 때문에 힘든 일도 없을 거고 그 집은 마나님도 없고 딸도 없어서 며느리 보면 아주 뿌다받들고 살 거라고 그 동생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었어. 그러니 나 믿고 그 집 아들 한번 만나봐. 네? 아니 그래도 저는 아직까진 누굴 만날 생각이 없는데. 에이, 미영 씨는 뭐 평생 20대야. 젊은 것도 다 한때야. 그만하면 집에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미영 씨가 대접받고 잘 살아야지.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주선을 다 나서겠어. 나도 미영 씨가 꼭 내 딸 같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지랖을 부리는 거야.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만나만 봐. 사람도 계속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도 생겨. 사장님은 당신이 보증하는 사람의 자녀라며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월급 주는 사람의 호의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름도 낯선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로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여서 그런지 남편을 만나도 별다른 호감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제가 뭐 사람을 많이 못 만나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사치스러운 사람 같아서 별로였어요. 하지만 면전에 대고 별로라고 할 수 없으니 최대한 예의를 지켜 그 자리를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이 남자는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였죠. 그 후 적극적인 구애가 시작되었고 저의 태도가 내숭이라고 생각한 건지 저의 소극적인 거절은 먹히지 않았는데 그러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 마음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남편이 제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호텔 같은 1인실에서 처음 받아보는 호사를 누렸는데 놀란 저희 엄마도 진정시켜드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극진하게 저를 보살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호의를 받았다고 마음을 바꾼 건 아니었는데 저는 부담스럽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자기를 거절해도 괜찮다며 지금은 빨리 낫는 것만 신경 쓰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어요. 그저 가볍고 고생이라는 걸 몰라 철없는 도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꼬인 게 없고 순수하며 사장님 말처럼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병원에 있는 건데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처음 받아보는 공주 대접이 어쩐지 어색하긴 했지만 싫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입원하고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을 저희 엄마에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희 엄마가 병원에 오실 때마다 직접 나가 마시는 음식도 사오고 또 돌아가실 때는 직접 차로 모셔다 드리는 정성을 보였는데 내 가족에게도 저리 잘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나약할 때 옆에 있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앞두고 이젠 저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못 있는다는 사실이 어쩐지 서운해졌는데 저희의 만남의 시작은 그 마음부터가 시작이었죠. 마음이 바뀌니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리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늘 돈이 무섭고 공기나 물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돈이 즐거운 시간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 없으니 사람이 주눅이 들고 또 돈에 집착하니 여유도 없었는데 남편을 보니 저희 그런 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친한 친구들은 그런 남자를 무조건 잡아야지 왜 튕기냐며 이참에 시집 잘 가서 팔자 좀 고쳐보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욕심이 났어요. 하지만 맹세코 돈만 보고 욕심이 난 건 아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나 좋은데 돈까지 많으니 다른 여자들이 가로채 갈까 그제서야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서툴지만 저도 제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하려 노력했고 저희는 1년 반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쭉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말처럼 혼자 오래 계셨던 시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저를 처음 소개해준 사장님이 그렇게 제 칭찬을 했다며 당신은 저를 만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계셨답니다. 저 늙은 사람이 무슨 오바인가 싶겠지만 우리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고 또 형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니 내가 미영 씨를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나. 물론 남자들이 사는 집이라 미영 씨가 싫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할게. 들었지? 내가 아주 며느리만 보면 떠받들고 살 거라는 말. 아, 네. 그런데 말 편하게 하세요. 미영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정말? 이렇게 바로 허락해 주는 건가? 나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 보면 꼭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거든. 우리 미영이는 뭘 좋아해? 내가 음식 장사를 오래 해서 음식이라면 못하는 게 없는데 이놈이 무조건 나가서 먹자고 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 대신 좋아하는 거 알려주면 다음엔 내가 손수 만들어 대접할 테니 말만 하라고. 아휴, 드디어 최복남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네. 부족한 거 투성이겠지만 우리 부자지간 잘 부탁해.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시니 제가 뒤늦게 복을 받나 싶을 정도로 감사했는데 무엇보다 저희 엄마도 제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그 무렵 동생이 군 제대 후 복학해 대학 공부를 마쳤는데 저희 엄마의 큰 숙제가 끝난 기분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자기 앞가림하고 저는 또 시집가서 잘 살면 남은 우리 엄마 인생은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는데 저는 달리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신혼집부터 시작해 혼수며 예물이며 혼자 들뜨고 신난 시아버지가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며느님은 귀한 몸만 시집 오면 됩니다. 이런 건 시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거야. 원래 며느리 자랑은 시아버지인 거 알지? 라며 마치 딸 시집 보내는 아비처럼 시아버님이 나서서 준비를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부터 10까지 저에게 일일이 물어보시고 제 취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요란함 속에 제가 시집가기 전부터 사랑받는 며느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참고로 시아버님은 서울 본점과 수도권에 분점 2곳을 둔 큰 고깃집 사장님이셨는데요. 월 매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아버님을 도와 가게 일을 했는데, 시아버님은 장사 수완도 좋고 머리가 비상해 식당 운영을 잘하시는 반면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아버지처럼 살면 평생 먹고 사는 일은 문제 없다는 태도였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파파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심지어 한도가 얼마인지도 모를 카드도 줬는데, 카드 대금은 아버님 통장에서 나갔죠. 그러니 평생을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시아버님 말이 곧 법이었죠. 다행히 시아버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즈음 그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결혼하고 2달까지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는데, 시아버님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기 시작하셨어요. 명색이 내 며느리인데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 일이 하고 싶은 거라면 우리 가게에도 할 일 많으니 회사는 그만 가는 게 좋겠다. 네?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아버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미 성준 씨랑도 얘기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게 일 경험도 없어서 가게 일은 자신도 없고요. 너 지금 네 시아비가 잘해준다고 내 말에 토를 다는 거냐? 나는 너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회사를 그만 가라고 했지. 잔말 말고 회사 그만두고 틈틈이 가게 일 배우면서 애 만들 생각이나 해라. 손이 귀한 집이야. 너도 시집 왔으면 네 본분을 해야지. 아버님은 미소 띤 얼굴로 저런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그 어떤 말도 드릴 생각이 없으셨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남편한테 말을 하니 남편이 진짜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아빠가 평상시에는 다 해주고 아무 말 안 하지만 일단 무슨 얘기를 했다 치면 그건 곧 법이야. 물론 자기가 일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우리 아빠 뜻 거역했다가 우리 집이랑 차도 뺏기고 카드도 뺏기면. 뭐? 그럼 그런 게 무서워서 아버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소리야? 당연하지. 돈줄을 우리 아빠가 쥐고 있는데 우리 아빠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고. 나나 자기나 결국엔 우리 아빠 가게 물려받고 그렇게 살 텐데 우리 좋게 생각하자. 막말로 우리 아빠가 해준 거 다 뺏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내가 바래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 말을 들으니 결혼하면서 받은 모든 것이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고 이 많은 걸 해주셨을까. 시아버님이 무섭게 느껴졌는데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연애할 때는 자기 아버지를 도와 가게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남편을 보니 남편은 그냥 조금 일하고 편히 살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그것만큼 이치에 안 맞는 것도 없었는데, 남편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그 정도 호사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랑 결혼한 저 역시 자기 덕으로 편하게 살게 되었으니 좋지 않냐,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아니었죠. 일단 회사를 그만두는 것부터 따를 수 없었거든요. 그리하여 시아버님과 신경전을 비롯한 본격적인 마찰이 생겨났고, 가게가 바쁜 날은 무조건 회사에 월차 내고 가게 일을 하라고 강요하셨는데, 남편 말처럼 자기 가게가 계속 잘 되어야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며 치사한 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즈음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유산기에 입덧까지 심했는데,
시아버님이 저희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사장님이 먼저 퇴사를 권하시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아이 낳고 출산 휴가 쓰면 그 후에는 복직해서 일하고 싶다고 제 뜻을 전했는데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참, 사람이 왜 누리질 못해? 이제는 악착같이 일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 사모님 됐으니까 사모님답게 돈도 쓰고 여유도 갖고 그러고 살아. 이제 내까지 가져서 힘든데 뭐하러? 지금은 뱃속에 아기가 가장 중요하지.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아주 죽으려고 하더만. 우리 회사에서 지금까지 잘해준 것도 너무 고마워. 잘 살고 순산해. 이건 퇴직금 전에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보너스. 저 말을 듣는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제 뜻이어야 했는데 그건 제 뜻이 아닌 시아버님 뜻이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죠. 그러니 가게 나가서 일을 하는 건 더더욱 하기 싫었는데 일단 그때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친정엄마 집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혼 전에는 같이 살아도 서로 바쁘다 보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니 그때라도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저보다도 사위는 언제 오는지 많이 기다리셨는데 결혼 전부터 인상이 너무 좋고 저를 많이 위해줬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사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갑고 다정했던 사이였던 남편은 결혼 후 그 빈도가 적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처가댁엔 얼굴 한 번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임신한 몸으로 제가 친정에 자주 가니 왜 그렇게 친정을 가냐며 타박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은 제가 돈줄을 쥐고 있는 자기 아빠에게 불만을 가졌다고 삐쳐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치사하게 제가 시아버님에게 잘하지 않는 이상 생활비며 제가 쓰는 카드까지 통제하려 했는데 보고 자란 게 그런 거라고. 남편 역시 돈이라는 미끼를 흔들며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시아버님도 알고 계셨는데 두 부자가 이러려고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고 그제야 제가 시아버님께 받은 것들이 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기엔 늦어버렸죠. 결국 저는 현실에 타협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도 한몫하셨는데 제가 시집을 간 이후 친정엄마가 주변에 사돈과 사이자랑을 하신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를 볼 때면 좋아하는 엄마의 얼굴과 남편 돈이긴 하지만 엄마에게 용돈도 걱정 없이 쥐어줄 수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시아버님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어요. 제가 출산하고 아이가 돌이 지나니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던 시아버님은 저를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가게에 불러 일을 시키셨고 원래도 직원들을 잘 믿지 못하는데 저는 가족이라 마음이 놓인다며 저에게 온갖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대신 저에게도 남편과 같은 카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건 시아비가 주는 사랑. 나는 물질이 곧 사랑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받고 싶으면 더 잘해. 알겠냐? 라고 하셨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은 있지만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남들 눈에는 제가 시집 잘가 팔자를 바꾼 신데렐라였는데 현실은 시아버님의 하수인이었죠. 하지만 돈 걱정하고 살던 옛날에 비하면 천국이라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며 현실에 점점 수긍하고 적응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은 남편이 아닌 저에게만 몰렸어요. 남편이 좋은 성격과는 반대로 일머리도 없고 일을 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해 저는 일을 곧잘 하니 시아버님은 점점 아들이 아닌 저에게 일을 많이 시키시려고 했고 심지어 아들도 못 믿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손으로 직접 하던 돈에 관련한 업무도 저에게 맡기셨는데 그때 남편과도 이상한 신경전을 했어요. 우리 아빠가 진짜 매출 관련 서류랑 은행 업무를 같이 하자고 했다고? 거짓말. 그건 나한테도 오픈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지금 친자식인 내가 아닌 며느리한테 오픈한다고? 왜 열을 내?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난 그냥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언제는 그렇게 하라며?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니 잘 보여야 한다고. 그야 그렇지만 이건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나를 제치고 자기를. 몰라. 그렇게 불만이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따져. 나는 욕심 없으니까. 오히려 일이 더 늘어서 짜증나거든. 사람들이 나를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해. 저는 옆에서 계속 궁시렁거리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짜증을 냈어요. 점점 가게 일이며 집안일이며 시아버님의 주도하에 제가 도맡아 일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남편은 돈만 펑펑 쓰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 역할까지 뺏어가면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고 원래도 밖으로 돌았는데 그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나중엔 외박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춘기가 살짝 왔는지 말을 너무 안 들어 힘들었을 때였어요. 아들이라 아빠 역할이 중요한데 남편은 아이한테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아들에도 아빠에 대한 애정 같은 건 없었고 그저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조르고 용돈 달라고 조르며 저를 힘들게 했는데 시아버님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까짓 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사줘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거야. 그러려고 이렇게 기를 쓰고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참에 우리 손주한테 아예 신용카드를 하나 해줘라. 저런 말까지 하시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남편을 키웠으니 나이 30이 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돈 쓰고 노는 일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닮을까봐 저는 더욱 아들한테 돈에 대한 건 개념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 용돈을 주면서 용돈 기입장부터 시작해 집안일을 하면 용돈을 추가로 주는 등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가르치려 했어요. 그러자 자기 친구들은 편하게 받는 용돈을 왜 자기는 그렇게 받아야 하냐며 반항을 하던 아들이었는데 저는 끝까지 버텼죠. 돈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러자 돈이 아쉬운 아들은 용돈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저보다도 집안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게 너무 보람있고 뿌듯했어요. 적어도 남편처럼은 안 키우겠다던 제 바람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만 혼자 따로 노는 가운데 저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40에 훌쩍 다가섰는데 이젠 시아버님의 사업이 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시며 차도 외제차로 뽑아주시고 밖에서도 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셨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시아버님의 사랑과 신임을 얻고 있는 복에 겨우 며느리였는데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죠. 시아버님은 저를 완전하게 통제하시며 숨 쉴 시간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날벼락 같은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글쎄 저희 친정엄마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정말 한달음에 친정엄마에게로 갔는데 저희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태연하게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 하러 왔냐고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빠 역시 암으로 잃었던 저는 엄마마저도 암으로 잃을까 겁이 났어요. 별 걱정을 다 해. 엄마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네 아빠 때랑은 다르잖아. 기술도 좋아졌고 그땐 돈도 없어서 제때 치료도 못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엄마, 그 정도 돈은 있다. 왜 여기서 돈 얘기를 해? 돈은 나도 많아.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수술 받고 나을 생각만 해. 내가 종혁이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놈의 새끼, 지 누나한테 말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보호자 사인도 종혁이 시키면 되고 간병인도 필요 없어. 왜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 그건 나랑 종혁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리고 엄마 간병은 내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간병인도 없이 그러고 있으면 올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너 바쁘잖아. 가게 일은 어쩌고. 그 가게가 내 거야? 아버님 거지. 아무튼 입원할 때도 내가 모시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괜히 택시 타고 가게 하기만 해. 나 돈 많은 집에 시집간 거 알지? 돈 걱정 하지도 마. 저는 그때만큼은 제가 그 집구석에 시집을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아버님에게 얘기하면 안 싸더니 암이라고? 네가 가서 간호하고 최고 좋은 회사에 좋은 걸로만 해드려. 그런데 돈 아끼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 친정어머니가 암이라고? 어쩌다가? 그래도 그렇지. 일하다 말고 그렇게 가면 어쩌냐? 나도 골프 약속으로 가게에 없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알겠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네, 그리고요. 제가 저희 엄마 간병을 하고 싶은데요. 뭐? 간병이는 어쩌고 네가 간병을 해?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요. 엄마도 남의 손은 싫어하실 것 같고 그러면 혼자 계신다고 하실 텐데 그건 또 제가 싫고 해서. 그러니 저희 엄마 수술 끝나고 나서부터는 가게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뭐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어디 출가 외인이 친정일 때문에 시댁일을 못한다고 해? 그러는 법은 없다. 간병인 쓸 돈 없으면 그 돈만 해주면 되지. 그리고 너 동생 있잖아. 며느리도 있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야? 며느리라고 해도 남인데요. 됐다.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마. 어디서? 사람이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그러는 거다. 유난 떨 거 없다.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가 가벼운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고요. 암 3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이제 그만 가실 운명이면 그런 거고 아니면 사시겠지. 다 하늘의 이치야. 저는 시아버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런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시아버님이 부르시던 말던 가게는 나가지 않고 친정집과 병원을 오가며 친정엄마만 생각했는데 그때 옆에서 다 듣고 다 본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오늘도 우리 아빠 연락 안 받았다며? 지금 우리 아빠 엄청 화났어. 그러다 해준 거 다시 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 어쩌려고 그래? 또 그 얘기야? 그래서 뭐? 그거 무서우니까 아픈 엄마도 나 몰라라 하라고? 누가 나 몰라라 하래. 간병인 쓰라고. 그냥 우리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편해지는데 왜 괜히 방귀를 들어서 우리 아빠 심기 건드리고 나 불안하게 해? 자기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전에야 자기 말대로 내가 가게 일 돕고 아버님 도우면 우리 식구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건 다른 문제라고. 자기는 아버님이 암에 걸리면 신경 안 쓸 수 있어? 아, 자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 자기는 아버님 아들이니까. 근데 나는 아니야. 저는 가뜩이나 예민한 가운데 남편이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런 남자와 가족이라는 게 참을 수 없이 싫었는데 그렇게 저는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죠. 시아버님도 자기 말을 무시했다며 저한테 차키를 뺏어가셨고 남편은 놀기도 바쁜데 시아버님에게 불려다니느라 불만이 많았는데 이윽고 남편이 생활비가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까지 뺏어가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치사한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충분히 이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조금씩 비상금을 만들어 제 계좌로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을 쓸 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 부자지간의 치사한 행태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의 짐을 챙겨서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머물렀는데 아들아이한테도 사정을 얘기해뒀어요. 다행히 아들애는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고 또 엄마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서 저는 마음 편히 친정엄마를 돌봐드렸는데 시아버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 안사돈은 좀 어떠시냐? 그렇게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친정엄마한테 매달려 있으니 좋으냐?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나를 배신해? 아버님, 배신이라뇨. 그리고 자식이 부모가 아프면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 애당초 아버님이랑 그이가 저희 엄마가 아프신데 저한테 그러실 줄 몰랐어요. 저는 자식된 도리를 할 뿐입니다. 그래, 너는 자식된 도리라고 하면서 며느리 도리는 하지 않는 이기적인 아이구나. 그래도 내가 사람이 모질지 못해서 기회를 줄 테니 다시 가게 나와서 일도 하라. 지금 내 가게가 엉망진창이야. 내가 다시 차랑 카드 주마. 아버님, 진짜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제가 그깟 차랑 카드에 마음 바꿀 것 같아요? 이제 수술도 끝났고 네가 그만큼 했으면 나머지는 동생 내외가 해도 되잖아. 너 내 가게 망하면 너도 가진 거 다 내놔야 해. 저 말까지 듣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 놀아나고 싶더라고요. 아들아이도 이젠 제법 컸고 돈이야 당연히 아쉽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며 받고 싶은 돈은 아니었기에 이혼할 결심을 했는데 그 후로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 남편이 울면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 아빠 간암이래. 얼굴이 자꾸 노래지는 게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황달 증상이었고 벌써 암이 많이 진행돼서 이식자를 찾아야 할 판이야. 자기야, 지금 장모님이 급한 게 아니야. 급한 사람은 우리 아빠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한테 돌아와. 남편은 거의 오열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혼 생각은 있어도 시아버님이 아프다고 하니 더는 외면할 순 없어서 일단 집에 가봤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계셨고 얼굴을 보니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왔니? 너는 내가 죽는다는 소리가 들려야 움직이는구나. 나 내일 입원이다. 그러니 너도 준비해. 네? 제가 뭘 준비해요? 당연히 너도 나랑 같이 병원에 들어가야지. 친정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더니 왜? 시아버지한테는 못하겠냐? 아니, 이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아버님을 간병해야 하나요? 여러모로 불편하시죠? 아니, 나는 쟤보다 네가 편하다. 네가 편하니까 가게 일도 너한테 맡기고 그런 거지. 내가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어서 빨리 준비하느라 돈을 많이 썼어. 시아버님은 친척들을 수소문해서 간이식을 받기 위해 꽤 큰 돈을 썼다고 하셨어요. 타인에게 이식을 받는 건 불법이라 가족 중에 찾고 또 적합검사하고 애가 많이 타신 듯 했는데 당신보다 5살 많은 친척 형님이 수술을 해주신다고 해서 아는 의사에게 부탁해 급히 수술을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 수발을 받을 거라며 저더러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싫었어요. 이미 이혼할 생각도 했고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왜 내가 시어머니도 아닌 시아버님 병수발을 드나 생각만 해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아버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일단 어머님도 아닌 아버님 수발을 들 자신이 없고요. 아들은 이 사람도 안 하는 걸 왜 제가 해야 하죠? 차라리 아버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가게 일을 할게요. 뭐야? 너는 지금 시아비가 큰 수술을 앞두고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핑계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사준 집에서 편하게 살고 내가 준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못하겠다? 저런 양심도 없는 것을 봤나? 그래 자기야, 자기 진짜 염치 없다. 우리 아빠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래?
장모님한테는 그렇게 극진하더니 시아버님이라서 싫다고? 자기 그런 여자였어? 잔말 말고 짐 싸. 남편은 뭘 잘했다고 저한테 대려 큰 소리를 쳤어요.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아주 기세등등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자기 방에 있던 아들이 나와 제 앞을 막아섰는데요. 왜 다들 엄마한테만 그래?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외할머니 아프셔서 병간호 한 게 그게 잘못이야? 그러는 아빠는 왜 할아버지 병간호 안 하는데? 아빠가 친아들이면 아빠가 해. 뭐야? 이놈아, 너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엄마가 그러라고 시키든? 아빠는 엄마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엄마를 몰라? 엄마가 나한테 그딴 거나 시킬 사람이야? 아빠나 잘해. 나 엄마 없을 때 아빠 통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 아빠, 엄마 몰래 바람 피우고 있는 중이잖아? 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언제? 왜? 어제 저녁에도 엄마한테 막 우는 척하고 전화하더니 바로 유나라는 여자한테 전화해서 노가리 깠잖아. 내가 다 들었어. 이놈 새끼야. 야, 증거 있어? 시끄러워. 어디서 어른 앞에서 소란을 떨어? 동욱이 너도 아무리 네 엄마 편이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또 한 번만 이런 상황 만들면 그때는 홍구멍을 내줄 줄 알아? 할애비 말 알아들었어? 아니요. 저는 할아버지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직 어린 건 맞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안다고요.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야말로 돈 많으니까 간병인 쓰면 되잖아요. 뭐? 저런? 아버님, 동욱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 내가 밖으로 나돌아 다닐 때 의심은 했다. 근데 결국엔 당신도 그런 종자였구나. 됐네. 나는 돈 가지고 사람 무섭게 하는 1인 집구석이랑은 이만 영 끊고 살고 싶어. 이혼해.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내가 뭐 바람 피웠다고 위자료 줄 줄 알아? 자기 입으로 잘도 말하네. 그럼 바람 펴놓고 위자료도 안 주려고? 합의 이혼할 거 아니면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도 간 이식자 찾으셨으니 수술 잘 받으시고 쾌차하세요. 저는 이제 그만 꼭두가식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버님 돈 때문에 여태 참고 산 줄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딴 집인 거 알았으면 아무리 돈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도 시집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제 속에 있는 말을 모두 꺼내놓고 남은 짐마저 쌌어요. 남편이 짐 싸라고 손수 큰 캐리어까지 내던졌는데 그 캐리어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들 아이 역시 이런 집에 엄마도 없이 살고 싶지 않다며 짐을 쌌는데 이런 말 유치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들아이가 든든했어요. 적어도 제가 아들은 남편처럼 키우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곧장 친정에 가서 짐을 풀었고 그때는 한창 항암 중이던 친정엄마는 잠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있어서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집에서 허락해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게 나 사실 엄마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 밖으로 나돌기만 하는 남편에 나를 끝도 없이 통제하는 시아버지까지 나 정말 힘들었거든. 그리고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키 뺏고 카드 뺏고 그런 걸로 사람 조종하려고 하는데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해. 그딴 집 뭐가 좋다고 지금까지 네 속을 끓이면서 살았니? 그게 동욱이도 있고 엄마도 나 결혼하고 좋아했잖아. 나만 참으면 으휴 누가 너더러 참고 살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사위 같은 사람 없고 우리 사돈 같은 사람도 없다고 감사했는데 감사는 개뿔. 진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어딨니? 당장 갈라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항암 치료에만 전념해. 나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이제 안 참고 내 권리 찾으면서 그렇게 살 거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진심으로 활짝 웃으며 친정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애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더 용기를 얻었는데 친정 엄마는 속상하셨는지 방에 가서 눕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놈이 술에 잔뜩 취해서 친정까지 찾아왔는데 자기는 잘못 없다며 이혼 못 해준다. 이혼해도 위자료는 한 푼도 없다.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를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망신을 주려 했던 모양이었는데 저는 경찰에 경범죄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경찰차가 곧 도착해 남편을 끌고 갔는데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라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혼 증거로 갖고 있었고 저는 곧장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그러니 저에게 시아버지의 암 수술 따윈 안중에 없었는데 그 점이 시아버님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었나 봅니다. 이식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시아버님은 어떻게 내가 아픈데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냐며 난리가 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하면 남인 것을, 시아버님의 불효령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전화도 받을 필요도 없어 시아버님 번호를 차단했는데 남편은 상황이 달랐죠. 아주 죽을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멀쩡하게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나 그 여자랑 정리했어.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게. 그러니 이혼 소송은 그만하고 우리 예전처럼 셋이 잘 살자. 근데 지금 우리 아빠 병간해줄 사람이 없어.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해줘. 일단은 아픈 사람부터 구해야 하잖아. 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했는데 어이가 없으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셋이 잘 살자고? 우리가 잘 살았던 적이 언제였는데?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당신은 아닌가 봐? 아니다. 다른 여자랑 착각한 건 아니야? 자기야, 동욱이 엄마. 우리 아들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의 아빠야? 자기가 그랬지. 아버님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 잘해야 한다고. 근데 그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 줄 알아? 부자지간이 아니라 꼭 주인이랑 주인 똥개 같더라. 야, 사람을 뭘로 보고. 뭐? 똥개? 너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 안 심해. 똥개한테 똥개라고 하는데 뭐가 심해? 그리고 용서를 빌려오면서 나더러 자기 아빠 병간호를 하고? 머리에 뇌가 있긴 하니? 내가 그 짓을 할 것 같아? 나는 싫다고. 아픈 사람부터 구하자고? 근데 너는 왜 우리 엄마 아플 때 외면했어? 아니지, 이건 외면이 아니라 나더러 가지 말라고 했으니 더한 짓이지. 그거야, 나도 우리 아빠가 암에 걸릴 줄 몰랐지. 그래, 그랬겠지. 사람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나는 아쉬운 소리 안 할 줄 알고 그랬겠지. 그래서 더 싫은 거야.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 인성 밑바닥을 다 봐서. 그동안 참고 산 것도 열심히 후회하고 있으니까 사람 그만 긁어. 나 참. 그래, 이혼해. 내가 뭐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아?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불쌍한 거 착한 거 하나만 보고 결혼해줬더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 너 나랑 이혼하는 순간부터 다시 거지 되는 거야. 결혼 전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까먹었냐? 까먹었어.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살려고. 내가 그땐 돈만 없을 뿐이지 참 사는 게 보람 있고 즐거웠거든. 내가 돈 때문에 너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그랬다고 쳐. 그럼 지금은 왜 여전히 돈 많은 너랑 헤어지려고 하는 걸까? 우리 이제 같은 마음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자.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같은 마음이니 합의 이혼했으면 좋았겠지만 병든 시아버지 간병하기 싫어 이혼하는 여자한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남편도 소송으로 대응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제가 시댁 가게에 가서 남편 대신 일하고 또 받았다가 뺏겼다고를 반복하며 지낸 모든 것이 문자와 통화로 증거로 남아 있었는데 저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참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장모가 암에 걸렸음에도 친정을 가지 말라고 하던 남편과 시아버님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결혼을 지속할 마음이 없다는 걸 피력했는데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렀어요. 게다가 남편 입으로 자백한 외도는 제가 친정엄마를 보살펴드리는 동안 일어난 일로 그걸 아들애가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저에게 유리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니 병석에 있던 시아버님이 다른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군요. 제가 당신 번호를 차단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나다. 우리 못난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그래, 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화날만 했지. 알겠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네가 우릴 좀 용서해 주렴. 이제 너 없이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 가게 일도 그렇고 저 철없는 아들놈도 그렇고 네가 있어야지. 네가 우리 집 기둥인데. 내가 내 가게도 너한테 넘겨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일 시킨 거야. 널 후계자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 모진 마음 풀어내고 우리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돌아가자. 저런 말을 하는데 그냥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무시했어요. 포장 좋게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다시 예전처럼 저더러 찍소리하지 말고 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화목했던 적 없고 더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며 문자로 제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안달복달이 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저도 똑같이 나쁜 사람 같은데 시아버님이 병원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아버님이 퇴원하기 전에 모든 소송을 끝내고 싶었는데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상대는 돈도 많으니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진실은 하나잖아요. 쌍방으로 우길 거라고는 제가 친정엄마 병간호하겠다고 집 나간 것밖에 없었는데 제 입장에서 그건 유책 사유가 아니었죠. 그래서 싸움에 싸움을 거듭해 결국엔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120만 원, 거기에 제가 시아버님 가게에서 일한 것들을 시급으로 계산해 1억 8,300만 원이란 돈을 받게 되었는데 꿈 같았어요. 사실 이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돈 생각은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정말로 받게 되다니 꿈만 같았는데 그래서 그 돈이랑 친정엄마 사시는 빌라를 팔아 병원 근처의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래도 친정엄마는 계속 항암을 하시는 중이고 통원할 일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어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자 오만 정이 떨어졌다며 시아버님이 자기 아들 앞길 망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돈을 일시납해 주셨는데 저는 땡큐 했어요. 굳이 전 남편 앞길을 막고 싶은 마음 따윈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1년 정도는 친정엄마를 케어해드렸어요. 그리고 틈틈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취업 준비를 했는데 친정엄마를 돌봐드리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아들아이가 저를 참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는데도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반장이며 회장이며 잘 커졌어요. 저는 그 점이 지금까지도 고맙고 미안하기만 한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했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됐으니 내가 엄마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지. 엄마, 나는 정말 아빠 같은 어른은 되지 않을 거야. 저 말을 듣는데 언제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을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현재 아들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 밖에 좋아하는 취미와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 친정엄마는 더 이상 하음이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리하여 저는 아직 초짜긴 하지만 본격적인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힘들지만
적성에 맞는지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이혼한 후 그 문제의 부자지간은 제대로 망해버렸는데요. 일단 일시급으로 저에게 큰돈을 준 시아버님은 가게가 잘 되어 그 돈을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어요. 당신 병원비도 만만찮았는데 아픈 시아버님 대신 경영을 맡은 남편이 제대로 가게 3개를 말아먹으면서 몇십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였죠. 개털이 된 남편이 저에게 자기를 도와달라며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왔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고 통쾌했네요. 제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이면 뭐든 되는 줄 알고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들에겐 딱 알맞은 벌이었어요. 그렇게 쫄딱 망한 전 남편과 전 시아버님은 가진 걸 모두 날리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사는 것 같은데 양육비도 벌써 반년 넘게 밀렸고 이걸로 이번 기회에 남편과는 아예 연을 끊을 생각이에요. 나중에 아들아이가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아들의 판단에 맡기려고요. 이렇게 저는 이혼하고 다시 제 인생을 찾아 친정엄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역시나 친정엄마가 완쾌 판정을 받는 거고요. 벌이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살다 보면 권선징악은커녕 나쁜 사람은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저도 저희 아들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또 굳건히 살아야겠어요. 그럼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내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